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자리에 넣어주셨네요. 네, 벌써 지난 3년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밋이 열리다가 4년 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자리를 메워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AWS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현하는 멀티 리전 재복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솔루션스 아키텍트 안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같은 솔루션스 아키텍트이신 렌님께서도 함께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아젠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 AWS에서 재복구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서는 이미 AWS에서 구동하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AWS 백업을 이용해서 멀티 리전 재복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렌님께서 Elastic Disaster Recovery를 이용해서 아직은 온프리미스에서 운영하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재복구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바로 AWS에서 재복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복구를 해야 되니까 재해가 뭔지 먼저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해라고 한다면 언뜻 떠오르시는 것들은 뭐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해복구에서 말하는 좀 재해는 좀 범위가 더 큰데요. 좀 정의를 해보자면 희귀하지만 대규모의 장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지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이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이슈로 한다면 우리 데이터 센터가 있는 위치에 로컬의 어떤 전원이 전체가 장애가 났다든지 또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끊어져서 네트워크가 아예 동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휴먼 액션도 있습니다. 휴먼 액션을 하면 어떤 우리 직원이 실수로 작업을 잘못해서 이 실수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장애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아예 외부에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킹을 통해서 서비스가 중단되게 이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재해들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비즈니스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텐데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비즈니스가 우리 장애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복구 시간이라든지 복구 시점에 대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재복구를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 복구 시점과 복구 시간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DR 같은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다 보면 RPO, RTO 이런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복구 시점 목표, Recovery Point Objective, RPO라는 거고요. 그리고 복구 시간 목표, Recovery Time Objective, RTO라고 부르는 그런 목표들입니다. 우리가 재해 상황에 대응하는 목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RPO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쓰다 보면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든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된다든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는데요. 이럴 때 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손실되고 우리가 재해를 복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꿔서 말하면 얼마나 적게 데이터를 손실을 일으킬 수 있게 우리가 재복구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바로 RPO입니다. 이때 RPO가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복구 수준은 점점 목표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TO 같은 경우에는 복구 시간 목표인데요. RTO는 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서비스가 중단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를 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바로 RTO라는 목표입니다. 저희 AWS에서는 클라우드에서의 재복구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접근하도록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좀 살펴보면요.
제 왼쪽에 있는 것은 백업 앤 리스토어 전략인데요. 말 그대로 백업을 해두었다가 복원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을 백업을 해두었다가 재발생 시점이 됐을 때 복원을 해야 되는 DR 사이트에다가 리소스들, EC2 인스턴스라든지 RDS 인스턴스 같은 리소스들을 생성을 하고 그 뒤에 백업을 해두었던 데이터들을 복원을 시켜서 재복구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비용은 가장 저렴한데 이제 아무래도 RTO, RPO가 좀 수시간에 이를 정도로 좀 긴 RPO 목표가 좀 낮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전략이고요. 다음 전략은 파일럿라이트인데요. 파일럿라이트는 보시게 되면 RPO는 수분, RTO는 수십 분의 좀 다른 RTO, RPO 시간대를 목표로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럿라이트는 데이터는 준실시간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 대신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소스를 만들어두진 않고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하려면 반대쪽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데이터의 실시간 복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리소스들을 미리 생성을 해두고 그 뒤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리소스들은 그때 돼서야 이제 생성을 하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파일럿라이트 전략입니다. 웜스탠바이는 사실 파일럿라이트랑 좀 비슷한데요. 파일럿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리소스들을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웜스탠바이는 기준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소스들을 미리 생성해 두고 그 뒤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서비스는 가능한 상태지만 어떤 풀스케일의 애플리케이션을 그때 가서 재해가 발생한 뒤에 구성하라는 그런 전략이 웜스탠바이입니다. 멀티사이트 액티브는 말 그대로 기존에 운영하시는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DR 사이트에도 미리 구성을 해두고 데이터만 복제를 해서 재해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AWS 백업과 일라스틱 디자스터 리커버리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어떻게 재해 복구 자동화를 하실 것인지 말씀드릴 건데요. 두 개 다 백업 리스토어 방식과 그 다음에 파일럿라이트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전략을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복구 시간 목표 그리고 복구 시점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이 Y축은 이제 비용인데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서비스 중단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구 시간 목표에 대한 차트인데요.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전략들을 서비스 중단 기간과 비용에 따라서 배치를 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백업 앤 리스토어가 서비스 중단 기간은 제일 길지만 비용은 제일 낮고, 그리고 반대로 멀티사이트 액티브는 서비스 중단 기간은 되게 짧지만 비용은 가장 높은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빨간색이 조금 중요한데요. 재해에 의한 비즈니스 영향도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 서비스 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금융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결제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비스 중단 기간이 지금 이 빨간 그래프보다 더 짧은 기간 중단이 되더라도 영향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사내의 신입사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신입사원 교육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서비스 중단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복원 목표 시간이 만약에 서비스 중단 기간이 좀 길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백업 앤 리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지만 좀 더 높은 복구 시간 목표가 필요하지만 비용도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파일럿라이트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서비스를 재개해야 되고 비용도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웜 스탠바이. 반대로 우리 서비스는 너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기간이 거의 없어야 된다 한다면 비용은 가장 많이 들지만 멀티 사이트 액티비티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트는 복구 시점 목표에 대한 차트인데요.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Y축이 재해에 의한 데이터 손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빨간색 라인은 우리가 데이터 손실이 얼마나 일어났을 때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났을 때 비즈니스의 영향도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파란색 라인이 조금 특이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 백업 앤 리스토어는 앞서 보신 차트와 비슷하게 비용은 가장 적게 들지만 좀 데이터 손실이 좀 있어도 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한다면 백업 앤 리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겠죠. 반면에 파일럿라이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빨간색 라인에 복구 목표 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일럿라이트와 웜 스탠바이가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4가지 전략 말씀드릴 때 파일럿라이트가 실시간에 가깝게 이미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럴 때에는 사실 복구 시점 목표로 봤을 때 웜 스탠바이나 파일럿라이트가 둘 다 만약에 만족시키는 우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RPO보다는 RTO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웜 스탠바이, 그리고 복원 시간은 조금 늦어도 된다, 데이터 손실만 없으면 된다고 한다면 파일럿라이트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RPO에서도 멀티 사이트 액티브가 아무래도 데이터 손실도 전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복원 시간도 가장 빠른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AWS에서 재복구에 대한 좀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AWS 백업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멀티 리전 재복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WS 백업 제품으로는 백업 앤 리스토어 전략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백업 앤 리스토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백업을 해야겠죠. 정기적으로 백업을 안전한 장소에다가 우리의 데이터들을 백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클라우드에다가 이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AWS의 제품들을 써서 구성을 해놨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만약에 백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백업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당연하게도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당연히 백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원활하게 원래대로 복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추가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들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VPC를 쓰신다고 한다면 VPC의 구성 정보, 그리고 서버를 쓰신다면 서버의 여러 가지 구성 정보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정보들, 이런 각종 구성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정보들이 모두 함께 백업이 되어야만 나중에 복원하고자 할 때 원상태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데이터, 인프라의 어떤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인프라의 구성 정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출해서 백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한다면, 온프레미스는 아무래도 더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온프레미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메타데이터, 인프라 구성 정보를 백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한다면 CMDB가 있을 겁니다. CMDB는 구성관리 데이터베이스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CMDB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CMDB에는 호스트, 서버의 어떤 데이터 센터 내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설정 정보라든지, 어떤 어플라이언스의 설정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각종 정보들이 다 기비되어 있는 DB입니다. 뭐 이걸 수기로 쓰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엑셀 시트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온프레미스의 경우고요.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이제 CMDB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CMDB가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는 CMDB도 있고요. 이런 CMDB를 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CMDB 전체 기능, CMDB는 다른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CMDB 전체 기능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의 구성 정보를 추출하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WS의 죄송합니다.
AWS의 API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AWS의 각종 리소스들은 API로 이 리소스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어를 하실 때 어떤 원하는 형태의 설정을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API를 통해서 읽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읽어온 정보 자체가 인프라의 구성 정보가 되고 그런 구성 정보를 이용하실 때 재복구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IAC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IAC는 Infrastructure as a Code라고 하는 건데요. 컨셉인데요. 인프라 자체를 코드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AWS에서는 AWS Cloud Formation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 코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로는 뭐 테라폼이라든지 이런 다른 서드 파티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잘 추출을 할 수 있고 백업을 잘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재복구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런 형태의 백업 재복구 구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왼쪽에는 이제 오리진 리전, 원본 리전이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구동되고 있는 리전에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모두 백업을 하는데 DR 사이트에다가 DR 리전이죠. DR 리전에다가 안전한 장소에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이 DR 리전에 백업이 되어 있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원본에 있던 애플리케이션과 똑같은 구성을 다시 구성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이제 제가 그려놓은 아키텍처에서도 보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AWS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도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쓰실 거고요. 다른 뭐 EFS라든지 이런 공유 디스크도 쓰실 겁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리소스들을 쓰시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리소스들은 AWS 내에서 백업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방법들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는 AMI 같은 이미지로 백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RDS는 별도의 RDS 스냅샷 기능이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 뭐 S3라든지 EFS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백업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따로따로 다 백업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AWS 백업이라는 제품입니다. AWS 백업은 완전 관리형 백업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일정과 그다음에 대상 그리고 어디다 백업할지 이런 정책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리소스들에 대해서 AWS 백업에서 알아서 백업을 진행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WS 백업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만약에 구현을 했다, 우리가 재복구 자동화를 구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런 아키텍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왼쪽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는 중간에 있는 IAC를 통해서 디플로이가 될 겁니다. 인프라는 IAC를 통해서 디플로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IAC 통해서 디플로이가 된다는 말은 만약에 이 IAC 코드를 백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데이터,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데이터, 인프라 구성 정보들을 다 백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WS 백업을 이용해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루는 리소스들에 대한 백업뿐만 아니라 이 IAC 코드까지 같이 AWS 백업을 통해서 백업을 안전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AWS 백업 같은 경우에 로컬에다가 어떤 논리적인 볼트라는 곳에다가 백업을 하기도 하지만 설정을 통해서 이 로컬에 있는 백업들을 다른 리전에다가 또 복제까지 같이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DR 리전에 있는 DR 사이트에다가 DR 볼트에다가 또 복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들은 다 이제 DR 리전에 안전하게 백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코드 빌드 같은 CI/CD 도구들을 이용해서 DR 리전에서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복원을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자동화로 구성하시게 되면 이제 엄청 많은 이제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5가지 정도 좀 추려서 고려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SC 관리 및 백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요. ISC 코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와 동일하게 소스 코드 형태와 같은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팀원들이 같은 코드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발자들이 쓰듯이 똑같이 Git 같은 형상 관리 도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AWS 코드 커밋이라는 관리형 Git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실 경우에 백업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와치 이벤트를 통해서 AWS 코드 커밋, Git 관리형 Git 서비스죠. 거기다가 이벤트를 연결을 해두고 사용자가 Git 푸시를 할 때마다 이 클라우드 이벤트가 CI/CD 툴인 코드 빌드를 트리거하도록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Git 푸시를 할 때마다 이 코드 빌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Git 클론으로 전체 코드를 가져와서 압축을 한 뒤에 특정 S3에다가 저장을 해두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S3 같은 경우에 우리가 AWS 백업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AWS 백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DR 리전까지 백업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점은 ISC 코드의 의존성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ISC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거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인프라 전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현재 구동 중인 리전에 의존성이 있는 정보들이 다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AWS 리전 이름이라든지 VPC가 여기에 생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C2 같은 경우에 이용하고 있는 AMI의 ID 같은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코드를 만약에 DR 리전에 복제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배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리전도 CDN이죠. 제가 지금 CDN을 적어놨는데 CDN이기 때문에 리전도 맞지 않고 AMI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구동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성이 있는 것들을 원래 인프라 코드에다가 직접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조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코드들로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보시면 이제 의존성이 있는 코드들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적인 정보도 있고요. 동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정적인 정보를 한다면 우리가 DR 사이트를 한번 만약에 CDN이라고 정했다라고 한다면 CDN에만 쓰겠죠. 그래서 CDN이라는 정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AMI ID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백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적인 정보는 우리가 복구를 하는 시점에 바로 이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구성을 하셔야지 이런 복원 작업 자체가 자동화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관리형 리소스에 대한 간접 접근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 하나에서만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랑 같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관리형 서비스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예를 들면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든지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관리형 서비스들은 주로 우리가 고가형성 구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DNS 네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DNS 네임에는 리전 정보와 그리고 고유의 I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똑같이 보건 리전에다가 DR 리전에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시켰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나 로드 밸런서를 찾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접근하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AWS의 Route Assistant Private Hosted Zone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스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 리파지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제에서는 Private Hosted Zone을 이용했는데요. 중간에다가 CNAME 레코드를 두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내부적으로 쓰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CNAME에서 실제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이런 인터널 DNS 네임을 좀 매칭을 시키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재복구 태스크의 실행 독립성에 대한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또 어쩌다 보면 좀 빠뜨릴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DR이 재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온본 리전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백업 프로세스는 원본 리전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재복구에 대한 모든 과정은 DR 리전에 있는 리소스들만을 가지고 구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던 재복구를 하는 CI/CD 도구 같은 경우에 DR 리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재복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검증 및 보완입니다. 재복구는 사실 원타임 어떤 구축으로 끝날 수가 절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1년에 한 번씩 재복구 트레이닝 뭐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처럼 재복구는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보완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이 모던 애플리케이션들을 쓰는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아주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약에 이런 모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 근간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도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검증하시고 보완하신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 재복구 환경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래서 좀 빈번하게 검증과 보완이 계속돼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이제 주제가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동화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 자체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마칠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를 이용한 재복구에 대해서 렌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렌입니다. 방금 전에 준하님과 함께 최소한의 비용으로 AWS 클라우드에서 AWS 백업 서비스를 활용한 멀티 리전 재복구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온프리미스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 서비스를 활용한 비용 절감적인 그런 재복구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리미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물리적인 재복구 인프라를 프로비ዥ닝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 상태에 대해서 하드웨어 또는 시설에 대해서 아마 자본 지출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초기 재복구 프로비ዥ닝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즈니스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오버헤드 역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중단 없이는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재복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이런 비즈니스 요청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재복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프로비ዥ닝 되어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온프레미스 재복구 방안에 비해 비용이라든지 관리, 자동화,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재복구가 비즈니스에 가져다주는 다양한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온프리미스 재복구 방식에 비해 클라우드 재복구는 필요한 경우에만 프로비ዥ닝 되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재복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운영 환경에 영향도가 없는 환경에서 손쉽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좀 더 안전한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AWS를 재복구 사이트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AWS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민첩성, 글로벌 인프라, 탄력성, 보안,
규정 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발휘하여 좀 더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러라이트 재복구 전략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낮은 RPO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가동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RTO에 대한 향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운영 리전으로부터 복구 리전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소에는 운영 리전으로 서비스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 리전으로 서비스 요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를 활용하셔서 재복구 사이트를 구축할 수가 있고, 또한 비용 절감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는 저렴한 스토리지,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컴퓨팅 리소스, 그리고 원하시는 특정 시점에 복구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서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손쉽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OS,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복구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유복구 상태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최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 단위의 RTO와 분 단위의 RPO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의적인 공격에도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영향 주지 않는 DR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복구, 페일백 등과 같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가 있는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는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사용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번 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온프레미스에서 AWS 클라우드로의 복구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프로비전을 받았던 리소스로부터 AWS 클라우드로 복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내에서는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그리고 가용 영역에서 다른 가용 영역으로 복구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탄력성,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Elastic Disaster Recovery의 작동 방식, 즉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셋업 단계입니다. 셋업 단계에서는 온프레미스 서버에 DRS 에이전트, DRS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Elastic Disaster Recovery를 줄여서 DRS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DRS 에이전트를 온프레미스 상황에서 설치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AWS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테스트 단계에서는 복구 인스턴스를 시작하여 무중단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이게 구현이 완료가 되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복제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중단 복구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몇 분 안에 AWS에서 복구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최근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시점으로 데이터를 동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위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두거나 또는 기본 사이트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 사이트가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기본 사이트로 페일백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복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윈도우스라든지 리눅스 등과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 복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정보도 같이 복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MySQL 등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SAP 등과 같은 엔터프라이즈용 어플리케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 그리고 VM웨어, 기타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라 역시도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 방식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DRS 에이전트가 여기 보이시는 이 복구 리전의 AWS 계정에서 스테이징 영역 서브넷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컴퓨팅 리소스 그리고 저렴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블럭 스토리지 볼륨을 압축 그리고 암호화를 해서 전달을 지역적으로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단위의 RPO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실제 테스트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유효 상태로 변경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DRS 콘솔에 접속하셔서 리커버리 드릴 잡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 리커버리 서브넷 여기에 복구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모 아키텍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 상황에서는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된 웹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MySQL DB 서버가 있습니다. 이 워드프레스 서버는 DB 서버에 조회하여 정보를 전달해주는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우선 이 AWS 서울 리전을 온프레미스 가상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그 싱가포르 리전에다가 해당 복구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DRS에 접속을 하여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 드릴 잡을 생성을 해서 해당 복구 서브넷에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복구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구 상황에 대해서 복구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한 복구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도 DRS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프레미스 서버에 접속하셔서 DRS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영역 서브넷에 이러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복제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은 DRS 콘솔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드릴 잡을 생성을 하여 복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중단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복구 서브넷에 복구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지 테스트하는 순서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DRS 콘솔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다시피 복구 서브넷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EBS 정보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복구 환경에 대해서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서브넷 관련된 정보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AM에 접속해서 신규 사용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사용자 접속 권한에는 DRS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된 이후에 어세스 키를 생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 어세스 키는 DRS 에이전트와 DRS 사이의 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DRS 에이전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콘솔에 보이는 해당 가이드 문서에 따라서 두 줄로 에이전트를 설치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해당 설치하는 이 복사를 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된 경우에는 DRS 관련된 방금 전에 어세스 키가 필요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리전 네임 그리고 어세스 키 아이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방금 전에 생성한 키 정보들 입력을 해서 자격 증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에이전트 설치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완료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복구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 역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DRS 런치 세팅에 들어가셔서 EC2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인스턴스 타입이라든지 네트워킹에 연결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예를 들면 EBS 관련된 추가적인 설정 정보들을 원하시는 형태로 마음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인스턴스 관련된 템플릿 생성을 완료를 한 이후에 버전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해당 버전에서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DRS 런치 세팅에서 복구 인스턴스가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 잡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버리 드릴 잡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복구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 탭에 보이는 리커버리 히스토리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에서 복구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서비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B 서버부터 확인해 볼 예정인데요. 퍼블릭 정보를 MySQL 에이전트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입력을 한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중요한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왼쪽에 보이는 해당 그림은 온프레미스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이트에 보이는 이 정보는 방금 전에 저희가 무중단 복구를 시작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변경한 정보 역시도 복구 리전에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한 3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와 함께 AWS 백업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백업할 수가 있고 멀티 리전 재복구 자동화 방안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를 활용하게 되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온프레미스 장비에 대한 재복구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복구는 원타임 구축 대상이 아니며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으로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AWS 백업 서비스 그리고 Elastic Disaster Recovery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재복구를 손쉽게 구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QR코드를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DRS와 백업 관련된 워크샵 자료 그리고 재복구 정보 마지막으로 무료 온라인 트레이닝에 접속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